주식 플레이하기는 올해 되게 괜찮은 해인 것 같습니다. 유망한 거는 로봇 산업이 전 유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산주들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들어 뭐 BYC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뭐 좀 올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더 시간을 땡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제가 볼 때 핵심 비결이에요. 나도 포기하지 않았거든.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선생님 사람 보시는 눈도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제가 볼 때 주식 참여자들의 한 99%는 가격을 잘 볼 줄 몰라요. 부동산 뭐 전체적인 투자 전망, 원칙 이런 부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전업투자자 냉철 박홍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22년 지난해에 주식 투자의 고수들도 손실을 받고 참 어려웠다 이런 뭐 저도 경험이 있고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작년에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손절들 많이 하시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냉철님은 잘 방어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은 없었고요. 네. 수익률은 마이너스 8% 조금 넘어서 야, 냉철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어려웠던 장이에요. 배당 제외하면 한 5%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야, 그럼 나도 어지간히 한 거네. 몇 프로 하셨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40%. 그래서 뭐 엄청난 경기 침체기가 온다, 막 불황이다, IMF가 다시 온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올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냉철님? 저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 경기는 어려워도 경제하고 주식하고 딱 일치하진 않거든요. 네네. 이제 주식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 플레이하기는 올해 되게 괜찮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3월 16일이에요. 네네. 오늘 날짜로 미국 16위 은행 하나 망했고 네. 그다음에 스위스 관련해서 그 은행 하나 또 네네. 위태위태해요. 이런 마당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지름이 좀 좋을 때고요. 불과 한 달 전? 저번 달만 2월만 해도 네. 1월, 2월에 좀 수익들이 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어요. 100% 올라온 것들도 있고 50% 올라온 것들도 있고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큰 좀 시세를 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시세 주고 해서 와, 장 좋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또 한 달 사이에 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네. 주식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 주식을 싼 값에 팔 때 그걸 샀다가 좀 비싼 값에 파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하기는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항상 멘탈이 흔들리고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그동안 물려져 있는 건 아직도 물려져 있고 그동안 뭐가 좋다더라 해서 사는 건 물려져 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서 찔끔 사요. 한 주, 두 주 뭐 이런 거 샀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배터리 관련주 해가지고 비싸니까 네. 한 주, 두 주 샀는데 네. 그거는 엄청 올랐거든요. 요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투자 섹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가장 관심사는 로봇인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이제 투자하는 게 거의 확실히 돼서 이제 기사도 났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신고가 오늘도 한 지금 20%막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섹터는 되게 좋거든요. 거기서 좀 좋은 회사를 찾아보면 아직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물밑에서 회사가 준비는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있는 회사가 있어서 가장 유망한 거는 로봇 산업이 전 유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소외된 것들 이제 자산주들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자산주라고 네, 하면 회사에 자산이 많은 주식들이 이익을 좀 내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아주 소외되어 있는데 시장 가치하고 실제 가격의 괴리가 이제 좁혀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고 그래서 벌써 그런 종목 중에 한 50%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들어 뭐 BYC 같은 경우도 아. 그렇게 지금 뭐 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좀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뭐 자산주였는데 이제 회사에 좀 변화, 오너가 바뀔 뭐 조짐도 보이고 해서 그것도 많이 올랐고요. 자산주가 그런 거군요. 네, 네. 회사에 자산이 많고 배당 안 해주고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 가격이 높으면 상속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 오르는 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네, 주가를 낮게 네. 거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이미 좀 시세를 받은 것도 있고 좀 덜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은 시세를 많이 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오리온도 그렇고 아, 예. 이제 삼양이나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시세를 받아 최근에 좀 조정 받았는데 되게 좋게 봤던 섹터가 사실 의료기기였는데 그런 것들 시세를 다 받았어요. 좀 한도 되게 유효했고요. 그런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세를 많이 받았고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대형주들이 한번 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하고 바이오는 따로 봐야 되죠. 네, 따로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제약이에요. 네, 제약이요. 그리고 같이 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예, 그 인기 주식의 단기적인 거는 인기거든요. 네. 인기가 너무 뭐 있을 때 하게 되면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고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손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수익을 냈냐 안 냈냐보다도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배터리는 그래도 장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기차에 자율주행차니 뭐 전부 이제 배터리 차 아니에요. 산업은 좋습니다. 산업이 좋다는 건요. 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가격이 합당하냐를 사람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비교해서 그랜저 차 뭐 좋잖아요. 제네시스 차 좋잖아요. 네. 제네시스가 좋다는 건 아는데 제네시스를 2억 주고 사면 그건 뭐 싸게 사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비싸게 사는 거겠죠. 결국은 가격이에요. 지불한 가격인데 제가 볼 때 주식 참여자들의 한 99%는 그 가격을 잘 볼 줄 몰라요. 맞아요. 99% 맞아. 중에 한 명. 아니 뭐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가격을 볼 줄 몰라서 손실이 많이 나고 이제 이익 날 때는 조금 나는 이유가 이제 그냥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예. 뭐 많이 먹어봐야 30%인데 뭐 그 훌륭하죠. 그럼요. 이럴 때는 뭐 반토막에 뭐 30% 먹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종목 들어갔을 때 순간 뭐 저도 반토막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수익이 되게 크게 나요. 반토막 난 것들이. 나중에 오를 때. 네, 오를 때 크게 수익이 나요. 그리고 그 반토막 났을 때 좀 모을 시간을 주거든요. 아, 네. 더 모아라.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좋아야죠. 회사가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회사가 그냥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떨어졌으면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오른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떤 건 100%가 뭐야? 한 200%, 300%까지 오른 것도 있고. 네. 근데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지금 좀 불안불안 하실 거고.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언젠가 마이너스 20% 빠진 거, SM 같은 거. 네.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저는 저 배터리 관련돼서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되게 많이 상단이어서 그런 SM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네. 좋은 주식은 그런 급락했을 때 또 담아라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터리도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급락했을 때 좀 더 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SK텔레콤 좋은 회사잖아요. SK텔레콤 99년도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KT도 좋은 회사예요. KT도 좋은 회사인데 99년도에 샀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3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24년이 흐른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주식 연차가 지금 23년.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10분의 1 토막 더 이상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얼마에 사는지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중국 저렇게 다 오픈되고 이러면서 네. 리오프닝 주식이 간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간 건 중간에 시세를 좀 어느 정도 봤고요.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 아직도 하락장이에요. 아직도 지가로 보면 아직 대체적으로 그런 특별한 주식들로는 시중에 돈은 있는데 장 전체에 돈이 막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 그렇게 돈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세를 좀 받았다가 지금은 좀 인기가 좀 시들해진 상태고요. 좀 이제 그 모멘텀 뭐 이런 거는 좀 지났다고
봐야죠. 맹철님 나오셔서 우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질문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게 네. 들어가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한번 우리나라 대표주 네. 그걸 한번 진단해 보죠. 저 아직도 물려 있는데요. 네, 네. 아 이게 갈듯한데 정말 주춤거리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로 아직 6만 원 미치죠? 59,000원? 네, 뭐 이렇게 됐어요. 6만 전자도 또 밑으로 갔어요. 네. 아유 어떡해요? 진단 좀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묶을게요. 네. 이렇게 묶으면 얼마 전에 좀 시세 났었어요. 1, 맞아요. 2월에 네. 나올 때는 네. 아 그때 바닥에서 가는 9만 원대 거야, 막 이랬지. 살 걸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떨어지니까 아 이거 이제 어떡하나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하잖아요. 결국은 주식 투자는 제가 보면은 그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생각에 바른 방향으로 가냐 안 가냐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주식 투자에 잘 안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여성이 더 안 맞아요. 네, 왜냐면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걱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두려움. 네.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고 상관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건지만 보면 돼요. 그쵸. 결국은 거기에 이제 주가는 수렴할 건데 시간은 걸릴 건데요. 지금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뭐 보초병 정도 조금 보내는 식으로 가면 떨어질 때마다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되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 예. 결국 지금이에요. 예. 지금 사실 했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전략을 하면 돼요. 근데 업황이 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는 쉬운 건데 얼마를 날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여유 있게 대응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올해 천천히 사면 그 정도. 이번엔 네카오요. 네. 네이버 카카오. 네. 이것도 이제 손실 뭐 크게 보신 분들 많고 많죠. 네이버도 조금 오른다 했는데 카카오도 그렇고 네. 또 그냥 주춤한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저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선생님이 카카오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2차 전지하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그때 들으셨거든요. 그때는 카카오가 지금의 한 3배 가격? 맞아요. 네,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밸류에이션은 좀 과한데 이거는 그건 사실 뭐 어떻게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그 가격이 유지가 되려면 그 성장률을 유지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률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지렛대 원리로 나중에 그 엄청나게 지구보다 더 커지는 엄청나게 이게 커져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성장 곡선은 기업의 성장 곡선은 이런 곡선 가다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이 조금 더뎌지는 시기는 맞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투자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때는 좀 과도하게 빠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과도하게 싸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적정 가격이다. 지금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더 시간을 땡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땡길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가격도 저는 괜찮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아는 동생도 카카오를 거의 막 전 재산 몰빵하듯이 넣어가지고 3분의 1 타장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많이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의사는 아니고요. 네. 이걸 갖다가 고치는 자산이 무너진 거를 고치는 의사는 아니고요. 애초에 그래서 처음에 단추를 올바르게 끼면 그냥 그 뒤에 걱정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잘못 낀 단추는 기준 없이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분은 하셨고 그거는 이제 저라면 그거를 카카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들 몇 개로 분산해서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손해를 봤었더라도 일부는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충분히 수익. 제가 지금 딱 그런 게 LG 생활건강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LG 그냥 생활건강도 반토막 났는데 제가 네. 산 거에서 그런 비중이 중요해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반토막 났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핵심은요. 비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보초병 났는데 반토막 났다. 그럼 땡큐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고 저렴하다 생각하면 비중을 늘리면 돼요. 예. 근데 올해 만약에 시장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1,000만 원을 갖고 만약에 제가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량한 거에다가 뭐 한
200씩 나눠서 섹터 나눠서 그렇게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좀 자신 있는 거는 한 300만 원 투자하고 그보다 좀 한 거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나눠서 자산 분배해놓고 기다리면은 저는 다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주식 투자를 해내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늘 하시거든요. 이 주식은 심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 참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처음에는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제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형같이 되려면 무슨 책 읽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같이 돼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지금 가서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그냥 타고난 좀 성격이 저는 그래요. 좀 느긋하죠. 네, 저는 그리고 좀 자신감이 좀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는 불안해하는 이유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네,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 주식이 뭐 내일 오르고 또 이런 거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본이 쌓이고 돈을 버는데 그리고 기본 뭐 인플레이션만큼의 이제 성장은 하는데 계속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더 떨어진다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불안해할 필요 확신이 완전 그러네. 네, 확고하신데요. 그 사실 재테크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후잖아요. 노후 맞죠?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보면 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체육 계통도 있고 운동 선수들도 있고 네. 뭐 연예인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보면 노후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무슨 신소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번 먹는 거로는 의미가 없고요. 그쵸. 결국은 각각 하나하나의 투자의 확률을 높여야 되고요. 결론은 뭐냐? 깨지면 안 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게 쌓이면요, 나중에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돈 모아서 이제 나중에 편안하게 살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싶은 그게 되게 간절했어요. 엄청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게 하나하나씩 투자를 했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우상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원했던 목표치는 딱 30살이 되니까는 그게 달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좀 좋아하는 케이스여서 그 결정적인 요인은 크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 중간중간에 좀 마음고생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요. 지금 이렇게 방송 하시고 하셔서 버시는 이제 노동으로 버신 게 자본으로 이게 바뀌어서 돈으로 오잖아요. 이거를 되게 가치 있는 걸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잘 될 때 그거를 좋은 자산으로 잘 바꿔 놓는 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잘하신 분이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마음 편하니까 더 잘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서장훈 씨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전성기 때 알짜 자산들을 잘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편안하니까 방송도 잘 돼. 더 잘 맞아요. 됐죠. 네. 결국 선순환으로 돌아가죠. 예. 이거 편하다는 건 이거 안 해도 뭐 딴 게 있으니까. 여유로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죠.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고 얘기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업으로 이걸 하려면 참 힘들다. 자기 고백을 선배님.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흐름이 한때는 또 저 미국 주식 막 이러다가 네. 최근에는 동양, 한국 주식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냉철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주식이 더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 예. 보통 환율이 안정적이어도 한국 주식이 유리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양도세죠. 엄청난 겁니다. 한국에는 양도세가 없다는 게 그게 아주 유리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세금 기본 공제액 외에는 이제 세금을 내죠. 그럼 이제 세금 꽤 커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환도 지금 1,300원이 넘어요. 쭉 떨어졌다가 1,200원까지 떨어졌다가 1,300까지 올랐는데
1,300원이면은 아직도 좀 달러가 비싸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한국 주식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테슬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야, 등락폭이. 지난번에는 정말 엄청났죠. 얼마 갔었지? 100달러 밑으로 가지 않았었나요? 그죠? 금방 2배로 가더니 네. 요즘에 다시 또 좀 떨어져요. 네. 이런 것들, 메타 또 뭐 스타벅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뭐 마냥 갈까요? 네. 아, 네. 그래서 저 하고 싶더라고요. 네.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연금을 약간 배당금으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운용 전략을 좀 써야 되는데 그리고 좀 기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테슬라는 저희는 이렇게 시세가 크게 붙기 전에 꽤 예전에 샀었어요. 샀었다가 작년 시세가 나왔을 때 사실은 되게 좀 많은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하고 사실 떨어질 때 이 가격이면 괜찮다고 다시 보고 있어서 예, 다시 뭐 들어갈 때를 다시 환이 좀 괜찮으면 다시 들어갈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메타 같은 거나 뭐 이런 건 계속 갈까? 애플 특히. 애플은 제가 볼 때는 네, 안정적이에요. 좋은 회사들을 좀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데 좀 인기가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좀 사놓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예전에는 정말 엑슨모빌이라는 쉐보론이라는 예. 오일 회사가 기름. 있었어요. 그 회사가 사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오른 거 아세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그때 팬데믹 때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이제 오일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런 회사가 되게 우량한 회사인데 네. 그런 이벤트를 마련해줘요. 그때 이제 저희는 그거를 좀 샀었는데 꽤 그거는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60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회사가 안 망하면요. 그리고 예전같이 배당해주면은 한 주 들면 배당 수익률이 30%가 넘어갔던 적. 1억 들고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 주고 야. 100억 들고 있으면 30억씩 주는 상황이었어요. 대단하네. 배당도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그만큼 주가가 말이 안 되게 과도하게 떨어져서 그런 배당 수익률이 역산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배당도 오히려 늘렸기 때문에 예, 배당주도 나오고. 근데 지금 저는 뭐 살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살다 보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럴 때 좀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좀 알아놓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100% 이긴다. 냉철님 출연하시면 팬분들이 응원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지난 3월에도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WBWS 뭐예요? 이게 그들의 암호입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일찍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게 W1에서 B 주식을 산 다음에 Y 주식을 산 다음에 S WB 다시 W 기다렸다가 웨이트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시세가 나오면 팔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일상적으로 일해서 좋은 주식 산 다음에 기다렸다가 팔자. 요거를 제가 그렇게 한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도 좀 취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 어떻게 그렇게 또 팬분들이 또 생겨주셔서 저는 뭐 감사하고 요새는 이제 방송을 제가 안 하니까 좀 미안하고 네. 그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라든지. 롤 모델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야에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해외 분들로 따지면 저는 그냥 가장 일반 대중들이 보고 따라가야 되는 케이스는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저는 좀 유명해도 문제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은 상식적이에요. 항상 상식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냥 쭉 밀고 가요. 그래서 그거 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뭔가 존경하시는 분들은 투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유명해지는 걸 싫어해요. 네, 돈이 많은데도 유명해지지 않고 되게 소소하게 또 동네도 다 거의 비슷해요. 한 동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동네가 어딘가요? 반포. 반포? 다 이상해. 반포 살아요. 반포 사세요들? 나도 반포 살아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 안 드러나고 네. 그래서 딱 뭐 주식도 딱 4.9%만 딱 사고
네, 지분 공시 안 하고 4.9%라는 건 네, 지분 그 이상 가면 지분 공시 안 하는 정도 선에서 딱 네, 사고, 딱 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치거든요. 전체 지분율의 4.9%니까 어마어마하긴 그리고 한데. 저 훌륭한 또 운용사 대표님들이 있어요. 저 또 예전에 이제 또래가 저랑 비슷해요. 그때 같이 뭐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회사 크게 운영하시는 몇 조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우리는 막 하면서 속상해하고 힘든데 그런 전문가 제대로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자금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에는 영향을 받거든요. 네. 작을 때는 날라다녔어요. 아, 날라다녔는데 커지니까 너무 커버린 거야. 커지니까 이제 수익률이 이제 점점 이제 좀 영향을 받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릇과 배포거든요, 그게. 근데 배포가 그 정도 액수는 아닌 거지. 그런 부분보다도요. 네. 자금이 작은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알짜 자산이 있는데 이 알짜 자산이 예를 들면 시가총액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에요. 그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자산이 커지면은 국내에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해외로 나갔을 때 또 한국하고의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잘 나가다가도 또 해외에 갔다가 좀 예전에 명성을 좀 깎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투자 잘하는 뭐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 그럼 네. 제일이죠. 네, 제일 좋죠. 좀 챙겨주고 그냥 먼저 믿고 맡기면 되니까. 먼저 해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저 냉철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거죠. 뭐죠? 종목 고르는 팁이 있습니까? 여기엔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저는 이제 커버하는 그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뭘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기본적인 거는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합니다. 아, 돈을 버는 회사. 무조건 매출과 이익금이 네. 있는 회사. 네. 예. 그리고 근데 뭐 마이너스가 나는데 내년엔 괜찮을 거야 이런 거 안 된다. 계속 뭐 줄줄이 뭐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우선 그 재무가 뭐 엉망인 회사 있어요. 그런 회사는 사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를 고르는 것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을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일단 상장이 돼 있는 거니까 상장 조건은 맞춰진 거니까 그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운영하는 회사는 많아요. 거르면 예. 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르고 그러다 보면 또 있다 보면 정말 기회들이 와요. 1년에 한 번씩은 좀 되게 괜찮은 찬스들이 와요. 한두 번. 네. 난 20년째 안 오던데. 아니 알려드려도 타이밍을 못 네.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알려드려도 안 하시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투자자 맹철님과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나눠봤고요. 사업가시니까 그리고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부동산 투자도 또 이렇게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부동산 투자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주식이 어렵지. 주식이 저는 한 10배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은 그냥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방송에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몇 분 만나는데 시행하시는 분들, 부동산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주식이 어렵지 부동산은 다 쉽다고 다. 그러니까 투자에 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동산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재테크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또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냉철님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또 냉철님이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은 바가 있어서 부동산이 근데 전반부의 말씀은 주식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근데 저는 뭐 부동산을 그렇게 막 투자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래서 뭐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냥 보이니까 이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돈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모으는 성향에서 그게 모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부동산 이제 토지 말고 주택은 2014년도에 처음 샀어요. 네. 그때 이제 시기 좋았다. 2014년이면 좀 내려왔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2012년도가 최저 바닥이었고요. 그 2012년도부터 횡보를 하다가 2014년도에 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뭐 운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좀 여러 개를 그때 뭐 매입을 했었죠. 하고 들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전 전부 다 전량
매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는 세금 때문에요. 양도 차익 중과세까지 다주택 했을 경우에 75% 정도가 이제 세금에서 수익 난 거에 대한 75%요? 그래서 세다. 제가 2014년도에 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건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꼭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제가 활용해야 되는 용도로 필요한 것들을 쓰고 이제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줄여나간다.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또 다 달라지는데요. 무주택이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고르기 되게 괜찮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규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완화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쪽으로. 근데 의견들이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풀어줘야지 일 거밖에 안 해주냐, 뭐 이러는데 맹철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당신은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고 다주택자니까 그 방향으로 얘기하는 그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고요. 1주택자는 제가 볼 때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다주택자를 피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의 주택들은 결국은 그 저평가를 받게 되고 누구나 알잖아요. 사람이 선호하는 거는 고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경제에도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요. 페어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완벽히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지방도 좀 살고 지방 사람들도 지방에 집을 안 사요. 왜냐하면 한 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사지 누가 대구 사면 대구에서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대구에 집 안 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는 없애야 돼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게 뭐 부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다주택자의 페널티를 한다는 게 그게 정의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강남에 굉장히 비싼 거 하나 들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여러 개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지방에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금액이 훨씬 적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과도한 부담한 게 이게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주택자인데 앞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장은 다시 바뀔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 성향이 어떻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그 다주택자 전략으로는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에 되게 악영향이 큽니다. 그렇지.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갖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가지고 있는 가액 네. 이걸로 하자 이런 전환 시도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바닥론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맞아. 시장의 바닥은 언제쯤이라고? 저는 가격적으로는 이제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똑같은 아파트라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돈이랑 향에 따라서.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예전에는 집 한 채만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새는 내가 이 단지에서도 로얄층에다가 향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가격 지불을 더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보여요. 근데 매수자 우위일 때 사야 좋은 집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사실 좋은 물건을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년 이제 고점보다는 한 30% 조정됐는데 이 정도면 가격은 얼추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 사도 제가 볼 때는 네, 뭐 아주 큰 괜찮습니다. 손해는 안 본다. 네, 뭐 괜찮습니다. 떨어졌다 또 네.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사도 더 떨어진다고 막 근데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이 좀 닮았어요. 뭐 닮은 좋은 면이 물건 있어요. 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시세나 현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물건을 살려면. 그럼 어떤 데이터를 보고 참고하는 게 좋은지. 기본적으로 시세 같은 것들이 뭐 인터넷에 올라오죠. 네. 올라오고.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냐 줄 것이냐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좋은 지역을 해야죠. 지금 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떨어졌다고 최근에 또 갑자기 또 막 오른 지역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뉘어요. 이런 거 보면 점점 더 아까도 지방 말씀하셨는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죠. 네, 네.
더 그건, 심해질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피할 수 없고요. 네. 네. 뭐 왜 피해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네. 소초 감람, 송파, 뭐 마용성 이런 데 계속 갈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서울 주변으로 좀 가다 보면 일기 신도시가 입지가 괜찮으니까 네. 그런 쪽을 좀 노려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기 신도시 굉장히 좋아요. 그냥 분당. 네. 네. 그 우리 북서부 쪽하고 분당하고 비교하면은 애초에 뭐 지금도 이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 거기를 개발했었는데 분당 많이 올랐죠. 그때는 사실은 지금같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일산하고 분당하고 그렇게 크지. 그때도 분당이 비싸긴 맞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크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벌어졌죠. 앞으로 좀 더 벌어지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당은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분당이 유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잘 많이 안 빠져, 거의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저는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은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의 수 곱하기 그 사람들의 소득, 주머니의 무게가 그 가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땅 가격이 가장 비싼 데가 이제 뭐 강남 그러겠죠. 강남이 비쌌던 강남에 뭐 청담동이 뭐 비싸다.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많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죠. 예.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은 거기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부동산을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거주로 할 경우 그리고 아니면 투자로 할 경우 어떤 점이 좀 달라야 될까요?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크게 차이 날 수는 없고요. 결국 실거주를 해도 이거 자산이 올라야 돼. 당연히 부동산도 투자로 봐야 되고요. 저도 제가 필요해서 사도 이게 떨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그만한 값어치 없으면 매입 안 합니다. 그렇죠. 임대로 쓰든지 절대 매입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도 하면서 투자 가치도 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그냥 투자로 보게 되면은 내가 살 것 같으면은 그래도 만약에 비슷한 값인데 출퇴근 거리를 줄여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통비하고 제가 거기다 쓰는 생체 에너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역산해보는 거예요. 그걸 역산해서 여기가 좀 더 좋지만 회사가 바로 성남이야. 그래가지고 성남 요거까지 감안하면은 요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근데 뜬금없이 이제 뭐 일단 이렇게 그 투자로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투자 값어치가 핵심 지역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실거주고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집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고 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해서 5억을 모아놨어. 네. 그러니까 5억이라는 투자금이 나한테 있어요. 네. 5억 뭐 월세 살면서 네. 기회를 볼 건지 네. 아니면 또 5억을 투자해서 또 적금을 들어서 네. 요걸 돈을 불릴 것인지 5억까지 5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걸 어떻게 지금 산다. 네. 아니면 요거 가지고 이제 불리면서 그냥 월세 살면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5억 이자 감당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확 지금 질러버린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을 때는 집이 그렇게 갖고 싶다가 집 살 돈이 딱 마련되니까 그 미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거든. 네.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일반 직장인인 분인데 제가 그런 상황이다. 저희가 만약에 투자 기술이 없다. 저도 지금 삽니다. 5억이면 그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로 써서 최근에 9억짜리 언더들이 좀 이게 하방이 세고 했던 것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싹 풀려서 그래요. 그런 정책 금리를 이용해가지고 5억에다가 론을 껴서 한 8, 9억 사이 그 대출 금리를 쓸 수 있는 그거를 제대로 된 거를 찍어서 거기다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 8, 9억짜리 5억 가지고 그 정도 그 대출해서 살 수 있는 게 마포까지도 올 수 있지 않아요? 조금 적은 평수는 그 정도 적은 가능할 평수는 것 가능해요.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락 이게 경직이 세요. 안 떨어 오른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셀코 TV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분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셀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런 점은 꼭 지키세요
하는 걸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뭐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보면은 제가 그 포기를 잘 안 해요. 네, 조금 근성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요, 이게 되게 즐거운 거고요. 그리고 얄팍한 게 사실 안 통해요. 결국은 그렇게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을 때 훅 들어갔다가 아닐 것 같을 때 빠져나갔다가 이런 걸로 사실 되는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되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거. 딱 그거나 그냥 매일 하는 거. 투자 활동은 매일 하는 거. 결국 내가 주식을 들고만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끝까지 하는 게 제가 볼 때 핵심 비결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네. 끝까지 한다. 네. 어느 정도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근성이 이게 왜 근성이 저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냥 삶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지 않았거든.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았거든. 네.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여리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선생님 사람 보시는 눈도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확률이 모든 건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거의 100%까지 올려 나오면 사실 되게 편안해지는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생님 연세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공포에 대한 그 저항도는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더 겁도 더 생기게 되면 네. 투자에 점점 더 안 맞아지게 되거든요. 글쎄 좀 더 젊으셨을 때 바르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 강남 큰 빌딩 하나 두고 계실 것도 훨씬 많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얘기가 저한테 하신 이 얘기가 제 또래 분들 아마 지금 셀코 TV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꾸 실기를 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그럴 거예요. 네. 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셀코TV 찾아주셨어요. 냉철 박홍일님과 함께 주식 또 부동산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냉철님 만나면 즐거워요. 네, 저도 선생님 되면 즐겁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번에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지 하면 셀코TV부터 찾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